저는 절대 한국에서 출산하지 않을 거예요. 임신 7개월 일본인 여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출산율 세계 꼴찌. 복지 시스템 엉망진창. 그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말이 안 됐죠.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한국행 비행기에 태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남편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지 불과 48시간 만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일본 국적을 버리고 귀화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죠.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녀의 마음이 이토록 바뀐 것일까요? 3만 피트 상공에서 시작된 위급한 상황. 편견을 완전히 뒤바꾼 놀라운 경험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 사회의 숨겨진 면모. 한 외국인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하시 아야카입니다. 도쿄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임신 7개월 차였어요. 남편 켄타가 회사에서 돌아오던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켄타의 얼굴이 심각해 보이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서울로 파견을 가게 됐어. 1년 동안. 켄타가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는데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있었어요. 임신 7개월 차에 낯선 나라로 간다고요? 그때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뉴스에서 보는 한국은 항상 문제가 많아 보이고 있었거든요. 출산율도 세계 최저라고 하고 복지 시스템도 엉망이라고 들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한국에 가서 아이를 낳는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도쿄 시내 병원들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출국 전에 한 번이라도 더 검진을 받고 싶었거든요. 배가 자꾸 당기고 아이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병원에 전화했을 때 접수 직원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예약은 3주 후에나 가능해요. 3주 후라니 그때면 이미 한국에 가 있을 텐데요. 두 번째 병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모든 예약이 꽉 차 있어요. 대기자 명단에 올려드릴까요? 세 번째, 네 번째 병원도 똑같은 대답만 돌아오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전화한 대학병원에서는 아예 이런 말까지 듣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약을 바꾸시는 건 다른 산모분들에게 피해가 돼요. 저희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부엌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자꾸 나오려고 하고 있었는데 참으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때까지도 저는 이런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규칙을 지키는 게 옳고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었어요. 저녁에 켄타가 돌아와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안 됐다고 대답했어요. 켄타는 괜찮다며 한국 가서 해결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휴대폰으로 한국 병원에 대해 찾아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어로 된 정보는 거의 없었고 영어나 한국어 사이트만 나오고 있었어요. 만약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병원을 못 찾으면 어떡하지, 의사와 말이 안 통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뱃속 아이가 더 심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제 불안을 느끼는 것 같았죠. 켄타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는데 저 혼자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도쿄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게 전혀 따뜻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출국 날짜를 일주일 앞당긴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급한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출국 날짜까지 당겨지다니요. 그때부터 정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출국 전날 밤 저는 캐리어를 싸면서 계속 걱정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정말 괜찮을까?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켄타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저는 혼자서 이 모든 걱정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다음 날 비행기에서 일어날 일을 그리고 그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켄타는 옆에서 회사 서류를 보고 있었고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래려고 애쓰고 있었죠. 공항 라운지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휴대폰으로 한국 병원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도쿄에서 서울로 가는 응급 산부인과라고 검색해봤는데 영어와 한국어 사이트만 나오고 있었어요. 탑승 시간이 되어서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이륙하고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좀 당기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는데 통증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아이의 움직임도 평소와 달라지고 있었고요. 켄타야 좀 아파라고 말했을 때 켄타가 깜짝 놀라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무서워졌어요. 배가 아래로 무겁게 쏠리는 느낌이 들고 있었고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아, 정말 아파라고 말하면서 켄타의 팔을 꽉 잡았어요. 켄타가 당황해서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러자 기내 방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승객 여러분 중에 의료진이 계신가요? 임산부 승객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었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기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승객 여러분, 의료 응급 상황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긴급 착륙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고 있었어요. 빨리 병원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문이 열렸을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활주로에 의료진들이 이미 들것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임산부분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말하면서 한 의사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영어와 간단한 일본어를 섞어서 말하고 있었는데 너무 다행스러웠어요. 지금 몇 개월이세요? 아픈 곳이 어디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빠르게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들것에 실려서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정말 따뜻하게 들렸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의료진이 계속 제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초음파 기계로 아이 상태를 보고 심장 박동도 확인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자궁 수축을 막는 주사도 놓아주고 있었어요. 다행히 아기 심장 박동은 정상이에요 라고 의사가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너무 안심이 되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국적이 어떻게 되세요? 보험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질문 대신에 일단 산모님부터 편안하게 하고 나중에 천천히 처리하자고 말하고 있었어요. 병실에 누워서 링거를 맞으면서 저는 정말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일본이었다면 분명히 예약이 없다고 돌려보냈을 텐데 여기서는 응급 상황이니까 먼저 치료해주겠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간호사가 와서 이런 말을 해주고 있었어요. 산모님, 오늘 퇴원하시면 보건소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셔도 임산부 등록하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놀라고 있었어요. 외국인인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퇴원하는 날 켄타와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켄타도 옆에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의료진도 친절하고 시설도 나쁘지 않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었나 봐. 그날 저녁 임시로 머물 숙소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켄타와 함께 강동구 보건소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알려준 대로 임산부 등록을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솔직히 별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보건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접수 직원이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따뜻한 미소였죠. 임산부 등록하러 오셨어요. 외국인이시라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계속 도와주고 있었고요. 등록을 마치고 나니 엽산제와 철분제를 무료로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맘카페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었죠. 맘카페요,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같은 동네 엄마들끼리 정보도 나누고 도움도 주고받는 온라인 모임이에요. 외국인 분들도 많이 가입해 계시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켄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있었는데 켄타도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정말 외국인한테도 이런 걸 다 해주는구나. 저도 놀라고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용기를 내서 맘카페에 가입했어요. 강동구맘이라는 카페였는데 회원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며칠 동안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보면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다들 정말 친절하게 서로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제가 직접 글을 하나 올려봤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임신 7개월 산모입니다. 한국어가 서툴러서 죄송해요. 혹시 강동구 근처에 외국인도 친절하게 봐주는 산부인과 있을까요? 글을 올리고 나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혹시 외국인이라고 싫어할까봐 걱정도 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일시간도 안 되어서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 병원 추천해요. 의사 선생님이 영어 잘하세요. 제가 다니는 곳은 일본어 통역도 가능해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외국인이시면 더 힘드실 텐데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런 댓글들이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감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댓글들이 있었어요. 아기 옷 아직 안 준비하셨으면 저희 애가 못 입는 거 드릴게요. 내복 남은 거 있어요. 사이즈 맞으면 가져가세요. 혹시 집이 근처면 이불도 갖다 드릴게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제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눈물이 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일본어로 댓글을 남긴 분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에서 유학했어요. 도울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분이 바로 박수연이라는 분이었어요. 저는 바로 메시지를 보냈고 수연 씨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수연 씨는 예전에 도쿄에서 공부했다고 하면서 지금은 강동구에서 회사 다니며 15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괜찮으시면 주말에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일본어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초대였지만 켄타가 가보자고 해서 수연 씨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주말에 수연 씨 집에 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고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라고 수연 씨가 밝게 웃으며 맞아주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수연 씨 어머니가 계셨는데 너무 푸근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고 계셨어요. 어서 와요. 먼 일본에서 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밥 많이 드세요. 식탁에는 정말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각종 반찬까지 마치 잔치 음식 같았어요. 너무 많이 준비하셨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수연 씨 어머니가 제 배를 보시면서 따뜻하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임신했을 때 제일 잘 먹어야 해요. 우리 아기도 잘 먹어야 하고. 우리 아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고 있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 아이를 벌써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하면서 수연 씨 어머니가 물어보고 계셨어요. 일본에서는 엄마가 혼자 다 키운다면서요? 네, 대부분 그래요. 보육원에 맡기기도 정말 어렵고 남편들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러자 수연 씨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시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한국은 온 마을이 키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아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이 마음속에 퍼지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낯선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라고 물었더니 수연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대답해주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다 같이 키워요. 엄마 혼자 안 둬요. 아야카 씨도 이제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켄타가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다른 애 정말 다른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정말 달랐어요.
그렇게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었어요. 수연 씨 가족과 맘카페 친구들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켄타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달력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벌써 파견 기간이 거의 끝나가네. 이제 곧 일본으로 돌아가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있었어요. 정말 돌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저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응급 상황을 도와준 의료진, 보건소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준 직원들, 맘카페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모든 게 소중한 기억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출산 후에 느꼈던 것들이 정말 컸어요. 일본이었다면 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을 텐데 여기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수연 씨는 매일 안부를 물어보고 있었고 맘카페 친구들은 육아 정보를 계속 공유해주고 있었어요. 수연 씨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음식을 해서 갖다주고 계셨고요. 한국에서 하루카를 낳고 키우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여기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걸 다 두고 떠나야 한다니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켄타야, 정말 돌아가야 할까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켄타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나도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어. 솔직히 여기서 더 살고 싶어. 그렇게 말하면서 켄타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야카,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보는 건 어떨까? 아예 한국 사람이 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켄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켄타가 이미 알아봤다고 하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귀화 신청이라는 게 있더라.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해보자. 다음 날 우리는 강동구 출입국사무소로 가고 있었어요. 가는 길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들고 있었거든요. 출입국사무소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어요. 134번 고객님이라는 방송이 나왔을 때 켄타와 함께 상담 창구로 가고 있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직원이 친절하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켄타가 서류 봉투를 꺼내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귀화 신청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직원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필요한 서류들, 심사 과정, 인터뷰 준비까지 모든 걸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었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확고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몇 개월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동안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정식으로 귀화 신청을 했어요. 결과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선택만큼은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있었어요. 일단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하루카의 첫 돌잔치는 꼭 한국에서 하기로 약속했어요. 수연 씨에게 전화해서 우리 계획을 말했더니 정말 기뻐하고 있었어요. 축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카 돌잔치는 제가 다 준비할게요. 한 달 후 우리는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도쿄의 아파트는 예전과 똑같았지만 우리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2개월 뒤 하루카의 첫 생일을 맞아서 다시 한국으로 여행을 왔어요. 수연 씨 친정집에서 작은 돌잔치가 열렸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수연 씨 가족 맘카페 친구들까지 모두 모여서 우리를 축하해주고 있었거든요. 우리 하루카 정말 많이 컸네요. 라고 수연 씨 어머니가 하루카를 안아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돌잡이를 할 때 하루카가 연필과 돈을 동시에 잡았어요.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있었죠. 똑똑하고 부자가 될 거예요. 라고 수연 씨가 웃으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저는 하루카를 안고 말했어요. 일본에서는 엄마가 혼자 키운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온 마을이 키워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켄타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고 있었어요. 우리는 비록 지금은 일본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일본 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서 말했어요. 여기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는 나라야. 규칙보다 마음이 앞서는 곳이지. 켄타가 제 어깨를 감싸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 우리가 선택한 이 나라에서 하루카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랄 거야. 돌잔치를 마치면서 수연 씨 어머니가 우리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이곳은 숫자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나라예요. 사람의 마음이 살아있는 곳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선진국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판단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보호받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언젠가 이 따뜻한 공동체의 정식 일원이 될 거예요. 출산율이 낮다는 숫자는 있지만 그 숫자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결코 차갑지 않았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일본인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기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출산 지원 정책, 그리고 맘카페 같은 공동체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외국인의 눈에는 선진국다운 따뜻함으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며 부족한 점만 찾고 있지는 않았나요? 이 부부가 경험한 한국은 규칙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나라였습니다. 국적을 묻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따뜻한 공동체였죠.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아름다운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 시스템과 복지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챙기고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가끔은 외국인의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불평보다는 감사를, 비판보다는 자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의 작은 기적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